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박성이라고 합니다. 긴 연애 끝에 이룬 결혼 생활이 이토록 참담한 배신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 같았거든요. 남편 김상훈과 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의 첫 만남은 20대 중반 취업 준비를 하며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한 친구였던 은정이와 함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상훈이는 저희보다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자 선배였습니다.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던 저와 은정이에게 상훈이는 참 다정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서툴러 매니저에게 혼인할 때면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마감이 늦어지는 날에는 피곤한 기색 없이 저희의 일을 도와주곤 했죠. 그런 상훈이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꼈고 상훈이 역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훈이와 사귀게 된 이후에도 은정이는 저희와 늘 함께 했습니다. 원래 저와 둘도 없는 단짝이었기에 셋이서 퇴근 후 맥주를 마시거나 휴일에 같이 영화를 보는 일도 잦았죠. 은정이는 저와 상훈이가 싸울 때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기도 했고 우리 커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와 은정이는 나란히 원하던 직장이 취업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훈이는 저희보다 조금 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제가 곁에서 꾸준히 응원하고 내조한 끝에 번듯한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7년 연애는 큰 굴곡 없이 평탄했습니다. 서로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지켜보며 응원했고 월급을 모아 함께 여행을 가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으니까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은정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었습니다. 은정이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걱정하기도 했지만 넷이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본 그 남자는 꽤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직장도 탄탄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은정이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저와 상훈이는 은정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넷이서 종종 만나 밥을 먹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은정이의 연애는 그녀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그 남자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늘 교묘하게 결혼 이야기를 회피한다고 했거든요. 은정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피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눈물로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친구로서 진심을 다해 그녀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는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 좋게 끝난 이별이었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는 은정이가 그 남자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저분하고 끔찍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정이 친구였기에 그녀의 평판과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남자친구였던 상훈이에게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은정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잘 헤어졌다.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위로해 줄 뿐이었죠. 저는 그것이 오랜 친구를 위한 진정한 의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상훈이는 7년간의 긴 연애를 마치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 과정은 참으로 설레고 순조로웠어요. 상훈이는 저에게 너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자신이 있다며 청혼했고 저 역시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은정이는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축하해 주더군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웨딩드레스 투어에도 동행해 주었고 청첩장을 고르는 일도 은정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날 부케는 은정이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던데. 제가 넌지시 묻자 은정이는 웃었습니다. 사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이야. 결혼도 하고 싶고 네 좋은 기운 내가 듬뿍 받아갈게. 은정이의 말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이별을 딛고 은정이가 드디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이죠. 제 결혼식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가 결실을 맺는 그 찬란한 식장 안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으니까요. 모두의 따뜻한 축복을 받았고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받아내던 은정이의 모습은 제 결혼식의 완벽한 마무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사진들을 보면 저와 남편 그리고 은정이까지 모두가 흠잡을 데 없이 맑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갈기갈기 찢은 채로 버렸습니다. 그 완벽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치 떨리는 기만의 현장이었는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니까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합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직업적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상훈이도 동의했고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죠. 주말이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은정이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 밥 한 끼 하자고 문자를 남겨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하니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은정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은정이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뚝 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침대에 누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자 남편 상훈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은정이도 자기 연애하느라 바쁘겠지. 원래 여자들 연애 시작하면 친구들 잘 안 만나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는데 친구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 알아서 잘 지내겠지. 남편의 무심한 위로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 역시 회사 일이 급격히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을 핑계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회사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심지어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딩크족으로 살며 함께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던 우리의 약속은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고 저는 혼자 텅 빈 신혼집을 지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저는 문득 은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연락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되었기에 저는 무심코 은정이의 SNS에 들어갔죠. 은정이의 SNS 피드에는 꽤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전망 좋은 호텔 라운지, 그리고 예쁜 디저트 카페 등등 누가 봐도 연애를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가만히 넘겨보다 보니 은정이의 독사진이나 풍경사진 구석구석에 어떤 남자의 흔적이 교묘하게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의 손,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어깨, 커피잔을 들고 있는 남자의 셔츠 소매 등
얼굴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지만 은정이가 말했던 그 다정한 남자친구와 여전히 잘 만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느라 푹 빠져서 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구나 생각하니 괘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은정이의 SNS에 올라온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천사, 앞으로 셋이서 행복하자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SNS에 올린 친구의 모습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놀라 곧바로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메시지를 남겨도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고요.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임신과 끈질긴 연락두절, 나를 손절한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손절을 했을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마주보며 너무나도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야, 우리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느꼈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저를 향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이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유가 뭔데? 제가 당황해서 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 차이도 크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것들도 다 스트레스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딩크로 사는 거 싫어. 네가 딩크를 원해서 나도 그러자고 했지만 사실 내 진심 아니었어. 나는 아이 갖고 싶어. 근데 너는 아니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애매한 핑계도 황당했지만 딩크족 문제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도 흔쾌히 동의한 거잖아. 그게 이혼할 사유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상의하면 되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딩크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내 의견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는다는 게 살아보니 너무 느껴져. 더 이상 너한테 여자로 설레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남편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한순간에 낯선 사람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날부터 아예 안방을 비우고 서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원한다는 남편의 변명.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린 친한 친구의 임신 소식,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너무 힘들고 불안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은정이의 SNS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이의 사진들을 볼 때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SNS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저번과는 달리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커피잔을 쥐고 있는 남자의 손에 있는 익숙한 모양의 흉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남자의 손목시계, 그리고 남자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짙은 네이비색 카디건의 소매 디테일. 놀랍게도 그것들은 모두 제 남편 김상훈의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달력을 가져와 은정이가 데이트 사진을 올렸던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은정이가 사진을 올렸던 날들이 놀랍게도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주말 출근을 한 날들이더라고요. 아, 이 둘이 바람난 거구나. 그래서 조은정이 나랑 인연을 끊으려 한 거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 거구나. 그제야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있는 방문을 거치게 열어젖혔습니다. 야, 김상우, 똑바로 대답해. 조은정 SNS 사진 속에 있는 남자 너 맞지? 은정이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 네 아이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덜미를 잡힌 사람의 당황스러운 변명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제 스마트폰을 거칠게 밀쳐내며 오히려 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은정이랑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니네 둘이 내 뒤에서 바람 피웠냐고 묻잖아. 제가 악을 쓰며 묻자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저를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조은정을 왜 만나? 너 무슨 정신병 있어? 의심할 거래야지. 정신병?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은정이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둘이 삼자 대면에서 진짜 결백한지 내 눈앞에서 증명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조은정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 너 혼자 망상하고 의심하는 걸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 하여튼 너랑 더 살기 싫어.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그 길로 옷가지 몇 개를 챙겨들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알았죠. 두 사람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곧장 은정이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었지만 은정이는 끝내받지 않더라고요. 회사 1층 로비에서 은정이의 부서로 전화를 걸어 로비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정이가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 회사까지 찾아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엄청 바빠. 바빠서 내 연락 다 피했니? 조은정, 네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 김상우래지. 너네 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진을 본 은정이의 얼굴이 아주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이내 남편과 똑같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펄쩍 뛰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네 남편을 왜 만나? 나 만난 다른 남자 있거든? 지금 그거 따지러 왔어? 너 진짜 소름 돋는다. 다른 남자 같은 소리 하네. 그 남자가 누군지 내 눈앞에 데려와 봐. 제가 다그치자 은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 너랑 손절하고 싶어서 그냥 연락 안 한 거야. 네 성격 이제 진절머리가 나. 너무 싫은 지 꽤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작작 부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은정이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10년 지기 친구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몰아세우며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고립과 지옥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일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못하고 매일 밤 수면제의 의지에 간신히 잠을 청하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증은 100% 확실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그들이 끝까지 발뺌하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제 스스로조차 현실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집을 나갔던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연락해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부증과 망상증이 있다면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했다네요. 게다가 시부모님에게도 말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희야, 나는 네가 처음 딩크니 뭐니 하면서 우리 집안 대 끊어놓겠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이제는 멀쩡한 내 아들을 바람난 놈 취급하면서 의부증까지 부려. 상훈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모텔방 전전하면서 우는 거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깔끔하게 도장 찍고 갈라서라. 더 이상 내 아들 괴롭히지 말고.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악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이 친정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차라리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희야, 엄마가 볼 때 저놈은 이미 마음이 떴다. 네 친구랑 바람이 났든 안 났든 지 살겠다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모는 놈이랑 평생 못 산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놔줘. 그냥 이혼해주고 너 혼자 보란듯이 잘 살아. 부모님의 눈물 어린 설득에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판까지 갈 여력도 없어 협의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았기에 신혼집 전세금과 각자의 예금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이혼 도장이 찍히자마자 미련 없이 뒤돌아 떠났죠. 이혼 후 저는 살던 동네를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SNS를 탈퇴하고 과거의 인연들과도 철저히 연락을 끊은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상처를 잊기 위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몸을 혹사시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상처를 무디게 만들더군요. 조금씩 웃음도 되찾고 평온한 일상에 적응해갈 무렵 저와 상훈, 은정이가 모두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절의 지인에게서 우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성희야, 너 혹시 은정이 소식 들었어? 아니, 나 걔랑 연락 안 해. 무슨 일인데? 지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너 너무 놀라지 마. 은정이가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는데 그 신랑이 김상훈이더라. 사진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다들 난리도 아니야. 둘이 바람 피웠던 거 아니냐고.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맥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죽어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니 이혼하고 1년 뒤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저는 그 즉시 김상훈과 조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는지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죠.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즉각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전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희, 나야 조은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정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오만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지인들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조은정,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하도 뒤에서 구질구질하게 캐묻고 다니면서 소송 건다고 협박한다길래 기가 차서 전화했다.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질척여? 너랑 상훈이는 이미 1년 전에 끝난 사이잖아.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 괴롭힐래? 친구 남편을 빼앗고 애까지 낳은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내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데? 니네가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야.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죄인가? 상훈이 원래 애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딩크 고집하니까 억지로 꾹꾹 참고 맞춰줬던 건데 네가 상훈이 마음 제대로 못 헤아려줘 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상훈이를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나야. 상훈이도 나 만나고 비로소 숨통 트인다고 했어. 저는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그래, 조은정. 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겠다. 소송 진행할 테니까 위자료 낼 준비나 단단히 해둬. 제가 차갑게 응수하자 은정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구질구질하네. 제발 깽판 칠 생각하지 말고 곱게 좀 늙어라. 전화를 툭 끊어버린 은정이의 태도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차갑고 독한 분노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할 방식으로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정이를 위해 끝까지 묻어두었던 어떤 비밀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비밀이 뭐냐고요? 과거에 은정이가 만났던 8살 많은 다정하고 능력 있다던 그 남자. 사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그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혼하려고 종용하면서 그 남자를 채근해 왔었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놀라서 헤어지라고 했지만 은정이는 그 남자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까지 할 거라고, 그 남자 애까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의 와이프가 사실을 알고 은정이의 오피스텔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와이프는 은정이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은정이는 그 충격으로 하혈을 하며 유산을 하고 말았죠. 은정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기에 달려가 그 와이프를 겨우 말렸습니다. 은정이는 나중에 그 와이프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저에게 자신의 멍든 얼굴과 맞은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증거도 찍어달라고 했고요. 저는 은정이의 부탁대로 그렇게 했고 파일 하나에 증거들을 다 모아두었죠. 후에 그 유부남이 은정이에게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면서 사건은 조용히 덮였지만 그 증거들은 제 폴더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보고 일단 들고 있으라고 해서 저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냅뒀는데 그게 마침 생각난 거죠.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 아직 사진하고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A4 용지 양면으로 구성된 그 전단지의 앞장 제목은 신부 조은정의 숨겨진 과거와 진실이었죠. 그 아래에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은정이의 폭행 피해 사진과 산부인과 유산 진단서를 컬러로 선명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담백한 문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부 조은정은 수년 전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였으나 본처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하고 유산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해 진단서를 무기로 유부남의 가정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사건을 무마한 파렴치한 과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뒷장의 제목은 신랑 김상훈과 신부 조은정의 더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김상훈의 7년 연애 및 결혼 과정, 그리고 은정이가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정이가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무렵부터 이미 제 남편이었던 김상훈과 불륜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대조하여 적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이혼하게 만든 뒤 뻔뻔하게 올리는 이 두 인간들의 실체를 하객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인쇄소에서 두꺼운 전단지 용지로 이 인쇄물을 무려 500장이나 출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슬랙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하객의 차림이었죠. 커다란 쇼핑백 2개에 500장의 전단지를 묵직하게 나누어 담고 저는 그들이 예식을 올린다는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로비는 주말을 맞아 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든 채 로비 한 구석의 대형 화분 뒤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는 전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품에는 어느새 돌이 다 되어가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시부모님은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입이 귀에 걸리며 웃으며 손주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점차 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을 기다리며 웅성거리는 틈을 타 쇼핑백을 들고 식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죠. 양가 어머니의 화촉점화가 끝난 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신랑 김상훈이 위풍당당하게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조은정이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버진로드를 걷는 신부에게 쏠린 그 완벽한 타이밍. 바로 그때가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뒷줄에서부터 버진로드 양옆에 배치된 원형 테이블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준비해온 전단지를 테이블에 수십 장씩 툭툭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사람들은 처음엔 식순지나 이벤트 종이인 줄 알고 무심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하객석 사이사이를 누비며 전단지를 전달했죠. 식장 맨 뒷자리에서부터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신부 과거 사진이야?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맞았다고? 헉, 대박! 신랑이랑 부케 받으면서 바람을 피워? 그럼 저 돌된 아기가 불륜으로 나온 애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식장 앞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버진로드를 걷고 있는 우아한 신부가 아니라 손에 들린 적나라한 폭로 전단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미쳤나봐 더러워 같은 적나라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단상 앞쪽의 양가 부모님들도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는 종이에 인쇄된 내용을 읽자마자 숨을 헉 들이키며 뒷목을 잡았죠. 버진로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조은정 역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상훈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단상 아래로 급하게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전단지를 읽어 내려가는 김상훈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훈도 조은정의 과거 연애는 알았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다 본처에게 두들겨 맞아 유산까지 한 상간녀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이게 다 뭐야? 조은정도 전단지를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저를 찾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식장은 이미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웅성거렸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조은정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지더라고요. 야! 박성희! 너 미쳤어? 은정이가 웨딩드레스를 부여잡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식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축하를 받으려 해? 나는 네 더러운 과거 입도 뻥끗 안 하고 덮어줬는데 넌 내 결혼식에서 부케 쳐받으면서 뒤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제 입에서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팩트에 하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거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전 남편 김상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상우, 넌 또 어떻고? 이혼해달라고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나를 의부증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더니 뒤에서는 내 친구랑 애까지 만들어. 그래, 둘이 잘 어울린다. 어디 한번 쑥대밭 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 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고 하객들은 더러워서 못 보겠다. 축의금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며 혀를 차고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저는 미련 없이 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 그리고 처절한 욕설들이 제게는 그 어떤 교양곡보다 아름답고 통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사건의 여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완전히 파토가 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은정이의 숨겨진 상간녀 과거를 알게 된 김상훈과 전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은정이와 그 아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은 저를 내쫓기 위해 합리화했던 불륜이 사실은 상습적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조은정의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사실에 김상훈의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 은정이는 예식장을 망쳐놓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출석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저는 전혀 억울하거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사람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접수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야 할 명예훼손 벌금이 기껏해야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그들이 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벌금을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깟 벌금 몇 푼으로 그들의 인생을 영원한 사회적 매장과 불신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값싼 투자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홀가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끔찍한 시간들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저는 승진을 위해 회사 업무에 몰두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조광지철을 기만하여 얻어낸 그들의 알량한 행복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인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그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맑고 당당한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길고 치열했던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대가 된 결혼 30년 차 주부 장선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이원경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보며 돈 잘 버는 남편도서 사모님 소리 듣고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산다며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법이지요. 풍족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제 속은 남편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여자 문제로 속을 썩힌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의 남편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외모도 남자답게 잘생겼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호탕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그 호탕함이 밖으로 나도는 역맛살과 지독한 여성 편력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밤 늦게까지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은 기본이었고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로 발전해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잦았죠. 신혼의 단꿈이 깨지기도 전 처음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뱃속에 딸 하림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우리 아이까지 생겼는데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정말 싹싹 빌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고 또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한번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하림이가 10살이 되던 무렵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와 깊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럴 거야?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이번에 남편이 보인 태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싹싹 빌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며 뻔뻔하게 나왔거든요.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내가 당신 굶기기를 했어. 돈을 안 갖다 주기로 했어.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남편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죠. 당장 이혼을 한다 해도 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고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이혼의 문턱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애정과 기대를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남편은 그저 하림이의 호적상 아빠이자 우리 모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달 돈을 벌어다주는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세뇌했죠. 하지만 사실 머리로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안방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제 속은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하림이가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입시로 예민한 시기에 남편은 기어코 또 3번째 대형 사고를 쳤죠. 이번에는 꽤나 심각하게 바람이 났는지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 그 상간녀의 집에서 대놓고 2집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인데도 하림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았기에 딸에게는 무심하고 차가운 아빠였거든요. 하림이 역시 머리가 크면서 아빠의 여자 문제를 대략 눈치채고 있었는지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난 아빠 없어도 상관없어.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딸의 그 무덤덤한 위로가 저를 더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나갔던 남편은 딱 1년이 지나자 그 여자와 끝이 났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다시 들어와. 그 집에서 평생 살지 그랬어.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딜 가?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른 채 했고 저희 부부는 완벽하게 남남처럼 한 지붕 아래서 기괴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회사 대표의 사모님이었지만 매일매일 숨막히는 스트레스와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스트레스의 여파는 기어코 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암 판정을 받은 게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에 발견이 되어 수술을 받고 힘든 방사선 치료를 견뎌낸 끝에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저는 오직 딸 하림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병마를 이겨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하림이는 곧바로 외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이 되어 한국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여전히 밖으로 나도는 늙은 남편 단 둘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웬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여자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정미라고 합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이 아주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회사 근처에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저희 가게 단골이시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말로 자기는 저희 남편과 벌써 4년째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사모님이랑은 껍데기만 남은 쇼윈도 부부라고 매일 저한테 하소연하거든요. 서로의 정도 없으면서 왜 굳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제 그만 사장님 놔주시고 조용히 물러나 주시죠. 남편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런 술집 여자와 엮여 제게 이런 수모를 준다는 사실이 넌더리가 나더군요. 진짜 남편이란 인간한테 신물이 날 정도였죠. 게다가 이 여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처한테 와서 이혼을 해달라 어쩐다 하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응시했죠. 내 남편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 같은 여자가 한둘이었을 것 같아요? 본처 자리라도 갖고 싶은 모양인데 헛물 켜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정미가 남편을 뒤에서 어떻게 구워 삶고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까지도 갑자기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잖아. 하림이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자.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도장 찍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정미라는 그 여자는 본격적으로 제 일상을 파괴하며 아주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2시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 간드러지는 백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오빠랑 호텔인데 오빠는 씻으러 갔거든요. 아휴, 사모님은 참 불쌍해요.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외로워요? 오빠가 사모님 유방암 수술해서 몸에 흉터 남은 거 진짜 끔찍하다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매달려서 살아요? 그녀는 제 아픈 투병사실까지 조롱하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졌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웬 택배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열어보니 남편의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는 조롱 섞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빠가 저희 집에 시계를 두고 가셨네요. 좀 챙겨주시겠어요? 또 어떤 날은 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수십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백정미가 자고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남편이 결제해주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 등등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사모님,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돈 버는 기계로만 두면 뭐해요? 본처짜리만 꿰차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인생인지 아셔야죠. 제발 좀 떨어져 나가세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그녀가 보내온 모든 사진과 문자 내역 그리고 새벽에 걸려온 통화 녹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에게 마지막 경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보낸 문자, 사진들, 통화 녹음까지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넘겼어.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하지만 저의 경고에도 백정미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가 위자료 내줄 텐데요. 고소를 하든 말든 전 신경 안 쓰니까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라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체념 속에 살았던 저였지만 제 병과 제 인생을 이토록 밑바닥까지 조롱하는 상간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참다 못해 백정미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협박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역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된 한 여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예전에 남편의 회사의 일을 도와주러 나갔을 때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선물도 보내주곤 했었죠. 그 후배는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와 함께 사장인 남편의 개인 비서일도 조금씩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저한테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며 이제 그만두는 마당이니 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 회사 그만둔 마당에 선배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털어놓을게요.
그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들어도 참았는데 사모님한테 늘 죄송했어요. 사장님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후배는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민망함이 더 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 보기에 다 티나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구나 싶고요. 알았을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야. 오히려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해서 내가 미안해. 사모님도 사장님 그러시는 거 눈치는 채고 있으셨나 봐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서일 하면서 보니까 그 여자한테 회사 카드도 엄청 긁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심부름도 시키고요. 그 여자한테 뭐 전해주는 거요. 남편은 그간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거나 상간녀에게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후배도 영수증 처리도 하고 개인 심부름도 하며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가지가지했네 그 인간. 사실은 그런 거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만 나도 이번에는 참다 못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조금씩 준비하기도 하고. 저는 후배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뻔뻔하게 구는지 몰라. 새벽에 전화해서 내 유방암 수술한 것까지 조롱하고 연락해서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야. 남편 놈 하나 잘못 만나서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다. 너무 지치고 힘드네. 제 하소연을 조용히 듣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와, 나이도 어린 년이 진짜 맹랑하고 독하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후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리진 않던데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50대 중반 아줌마야. 이번에는 후배의 눈이 동그래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50대요? 아닌데? 저 그 여자 봤거든요. 심부름 때문에. 딱 봐도 20대 중반밖에 안 되어 보이던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 50대가 맞는데 나한테 직접 찾아왔거든. 제 단호한 대답에 후배 역시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그 여자 직접 봤거든요. 분명히 20대 초중반에 엄청 어린 여자예요. 우리는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한 여자가 아니라 동시에 2명의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열었죠.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 50대인 백정미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후배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고 옆에 있는 이 여자네요. 하면서 후배가 손가락으로 짚은 사람은 백정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진짜로? 이 여자라고? 네, 맞아요. 분명해요, 이 여자.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몇 번이나 되묻자 후배는 사진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심부름 때문에 직접 보기도 했다니까요. 사장님의 내연요. 이 여자 확실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구역질나는 짐승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과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였죠. 그 순간 조금의 미련도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후배가 건네준 불륜 증거를 모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에 이어 또 다른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대신 소장은 제가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백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백정미의 간드러지고 재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드디어 이혼서리에 도장 찍을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이원경이랑 이혼할 거야. 그 더러운 인간 이제 네가 가져. 대신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 딱 기다려. 저는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챙겨 들고 백정미가 운영한다는 남편 회사 근처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정미가 화려한 화장을 한 채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저는 그녀의 헛소리를 무시한 채 소파 맞은편에 앉아 묵직한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상간소장이에요. 그냥 우편 송달로 보내지 뭐하러 직접 들고 오세요. 할 말 있다는 게 이거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녀가 콧방귀를 끼며 서류봉투를 쳐다보자 저는 가볍게 턱을 개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거 주려고. 이건 너한테 주는 상간소송 소장이고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건 당신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제 말에 백정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사람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하게 발음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남편이 만나는 유일한 여자인 줄 알았니? 너 말고 따로 돈 지어주며 만나는 젊은 여자가 따로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정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본처를 밀어내고 이원경의 옆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이원경의 또 다른 외도 소식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어떤 미친년이에요? 본인도 상간녀 주제에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는 길길이 날뛰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어떤 미친년이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년이 있잖아. 내 친딸 양주리. 네? 백정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제가 후배에게 보여준 백정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백정미의 그의 딸 양주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후배는 백정미의 딸 양주리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백정미도 만나면서 그의 딸인 양주리도 함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는 넋이 나간 그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남편 놈이 너랑도 바람 피우면서 뒤로는 네 딸하고도 바람을 피웠어. 네 딸 대학원에서 발레 전공한다며. 앞에서는 고고한 척 뒤에서는 아빠뻘 되는 남자랑 참나 그쪽은 여태까지 전혀 몰랐나 보네. 백정미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 백정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서류를 확인하더군요. 소장과 증거 내역을 보는 백정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는 백정미를 향해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네가 엄마니까 이거 챙겨서 네 딸한테 똑똑히 전해. 아주 엄마나 딸이나 쌍으로 상간소송 그것도 같은 남자. 참 내가 진짜 별 짐승 같은 것들 때문에 별일을 다 겪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원경 그 자식 나도 더럽고 구역질나서 더 이상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도장 찍자마자 네가 데려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딸년이랑도 그런 사이니까 너희 셋이 어떻게 정리할지는 알아서들 잘 합의해봐. 백정미는 악을 쓰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주리, 너 지금 당장 가게로 튀어와. 당장! 그리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경, 너 당장 이리 와, 이 개새끼야. 너 당장 튀어오라고. 자신의 딸과 내연남을 향해 찢어질 듯한 괴성을 지르는 백정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의 악귀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 한 명이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백정미의 친딸 양주리였습니다. 양주리를 보자마자 백정미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죠. 이 미친년아, 네가 사람이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라고? 아,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이원경이랑 무슨 사이야? 어머니의 입에서 자신의 내연남 이름이 튀어나오자 양주리의 목소리가 일순간 당황한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잖아. 아, 왜 나한테 그래? 이 년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너 그 인간이랑 뭔 사이냐고?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바른 대로 말해. 아, 몰라. 왜 이래? 그 순간 백정미가 딸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양주리는 놓으려고 생 난리를 치고요. 네 아빠 뻘이야. 그것도 내가 만나는 남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저질러? 백정미는 이성을 잃고 양주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양주리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눈이 뒤집힌 백정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녀가 룸 안에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뒹굴고 있을 때 제 남편 이원경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백정미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그리고 바닥을 뒹굴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자신의 상간녀 백정미와 상간녀의 딸 양주리.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양주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백정미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백정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원경, 이 짐승 같은 새끼가! 백정미는 바닥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건드려! 이 더러운 늙은 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백정미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놔! 이거 놔! 남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백정미를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죽기 살기로 악을 쓰는 여자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백정미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잘나가는 무역회사 대표라며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남편은 상간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는 구차한 꼴이 되었죠. 남편은 백정미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룸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백정미가 쫓아나갔고 술집 밖 길거리에서까지 실랑이를 벌였죠. 야, 이 미친년아! 손 놔! 사람들 보잖아! 남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두 남녀가 머리채를 잡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질린 남편은 결국 온 힘을 다해 백정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백정미는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길바닥에 철퍼덕 나자빠졌고 남편은 넘어진 백정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도망을 쳤어요. 그 비겁하고 구차한 뒷모습이 참으로 제 남편답더군요. 길바닥에 주저앉은 백정미는 도망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백정미는 쫓아나온 딸을 보고 눈물을 쏟으며 바닥을 내리쳤죠. 이 몹쓸려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만큼은 대학원까지 보내고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아쉬워서? 왜?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어머니인 척 통곡하는 백정미를 보며 양주리는 아주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 엄마도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 왜 나한테만 날린대? 쪽팔리게 유난 좀 떨지 마. 그 순간 백정미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불륜의 업보가 그대로 자신의 친딸의 입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백정미의 그 넋이나간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짐승들의 소굴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제 인생의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진작에 이혼하고 남편을 잘라냈어야 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꾸역꾸역 참아온 탓에 결국 이 지독한 꼴까지 다 보고야 만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곧바로 남편 이영경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백정미와 양주리 두 모녀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은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재산을 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저는 30년이라는 긴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지켰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질이 나빴기에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저는 1년여의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 끝에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정미와 양주리 모녀에게도 제가 청구했던 최대치의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소송 과정은 피를 말리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그 짐승들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백정미는 완전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들도 서로 진흙탕 고소전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더러운 소문이 쫙 퍼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백정미는 자신의 딸 양주리와는 완벽하게 의절했다고 하고 그 일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백정미가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정신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유부남과 뻔뻔하게 바람을 피워놓고 자기 딸이 그런 게 충격인가요? 결국 본인한테서 배운 걸 텐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저를 올가매던 모든 소송과 지긋지긋한 인연들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난 저는 캐나다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 하림이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내 나이 60. 남들은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눈부신 첫 페이지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딸 하림이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삶. 물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다른 나라에서의 시작이 조금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찬 설렘과 자유를 느끼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장선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